이번에 그 세 번째 시간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그 전개됐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지난 그 두 시간에 강의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제가 첫 시간에는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어떻게 그 민주주의가 진척되어 왔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공동체고 결국은 어떻게 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이 세상을 만드는 거냐, 그리고 이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오는가에 따라서 어떤 식의 그 지도자, 그리고 어떻게 이 사회 전체가 그 움직이는 그 방식을 구현하는가 하는 게 변해왔다, 그런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그 이 잘못 그 인식이 되고 있는 이 여러 그 이념 체계에 관한 이념 체계의 상호 관계랄까 하는 걸 좀 얘기를 했습니까?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서로 그 어떻게 그 얽혀서 이 작용을 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념과 그 이론의 그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어떤 그 현상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건데,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념인데, 이념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만들어낸 그런 그 이론 체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정관념이 돼 가지고 이 이론같이 융통성 있게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위의식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이념에 그 사로잡히면은 그거는 거의 그 종교나 비슷하게 이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매혹시키고 이 여간에서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걸로 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념 체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우리 그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겪고 어디에 와 있느냐, 이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100년 몇백 년을 그냥 한 시간에 막 공중 뛰니까 사실 너무 그 이 오해를 받을 소지도 많고 한데, 그건 뭐 불가피한 이 선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문제로 들어가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소개하시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1919년까지 왔다고 생각을 말씀하신데, 저는 사실 거의 45년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조금 가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1910년에 우리가 주권을 상실했고, 1919년 김인현의 그 결의가 일어나서 그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을 하겠다고 항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상해 뭐 등지에서 이제 임시정부가 구성이 돼서 상해 통합정부가 생겼다가, 그러나 그것이 사실 국내의 삶에는 별 그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다만 그 3.1운동이 그 일본의 그 통치에 그 끼친 영향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때까지의 그 일본의 그 지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단 통치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듯이 맞아, 총검을 가지고 다시 한국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다스리는 그런 식, 즉 총독이라고,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이 천황에게만 보고를 하고 전권을 가진 그런 그 이 존재로서 지배를 하다가 3.1운동 때 우리 그 이 민족의 그 독립정신 같은 거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마구 눌러서 다스리는 거는 그것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걸 알고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 문화 정치를 써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게 활동을 하면서, 다만 정치적으로 자기들한테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그거는 용납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박혀요.
말할 것도 없이 1910년서부터 45년 일본이 패전해서 우리를 놓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까지 그 일본의 한국 그 통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일본 제국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하는 것이었죠. 뭐 정치, 경제, 뭐 문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또 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일본이라는 사회는 이미 그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하기 할 때까지 벌써 이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 법 체계가 비교적 잘 정비가 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식민지 통치에도 소위 그 법과 질서를 유지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물론 또 그 식민 통치라는 입장에서 볼 적에도 밑에서부터 들고 일어나는 건 그건 더군다나 허용을 안 하니까 허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특히 강조를 하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얻을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그 이점이랄까 하는 거는 공적인 것하고 그 사적인 거를 구분하는 그 공개념이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 우리 국민들 특히 그 식자층에는 상당히 그 배울 수가 있었어. 왜냐하면은 우리 그 전통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물론 그 왕이 있고 그 왕이 임명하는 지방관들이 다스리고 하지만 법과 율령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그 분명하지 않고 이 개인의 그 횡포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 같은 게 별로 없고 우리는 그 이 성리학적인 그런 그 이 문화 전통을 이어가지고 이 개개인 간의 이 말하자면 관계망을 통해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그런 데 의존하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 군신유의, 부자유친, 장유유서, 붕우유신, 부부유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 왕에 대해서는 충성을 한다.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는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그건 충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표현될 수도 있죠. 그리고 부자유친은 그 효, 그 부자 간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라는 건 돈독해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결국 발생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서 같이 난 형제 자매지간에 우애가 없을 수가 없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하나의 또 그 윤리의 이제 한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붕우유신 그 신뢰라고 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서로 믿고 서로 돕고 한다는 그 신뢰 개념 그리고 부부유별 남녀 간에는 역할의 구분이 있다. 차등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이 실제 이 관습을 보더라도 부부는 동격으로 취급이 되지. 예를 들면 뭐 이 주인격인 영감님 뭐 하면 영감님 내외분이 같은 그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걸로 되지. 이 부부가 상하 관계는 전혀 아닌데 유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회 기능하고 합치면은 이게 차별로 심화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장유유서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대해서 젊은 사람은 지킬 예의를 지키고 배울 거를 배우고 그 순서가 있다 하는 그런 거 이런 그 이 5가지의 관계가 서로 지켜질 때 이게 하나의 그 짜임이 돼 가지고 이탈을 하지 않게끔 막는 그런 그 사회적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남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무슨 삼강인이에서 여자는 아버지를 따르다가 그다음에 남편을 따르다가 그다음에 아들을 따른다. 거기에는 이제 물론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나타나지만 그거는 바깥 사회를 중심으로 할 때 그렇지 안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데 의존하지 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 관념이 비교적 희미한 그런 사회에서 법하면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무슨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다 하는 이런 식의 관념이 사실 그 팽배해 있는 그런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뭐
수탈을 해간다든가 뭐 이런 거지. 사실은 이 서양 전통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법이 있음으로써 이 개개인을 보호한다고 하는 의식이 싹 틀 수 있는 그 근거가 좀 일찍부터 마련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법이라고 하는 건 피하면 좋고 법 없이 사람 이러면은 이제 가장 훌륭한 이게 최고의 찬사가 되고 이런 그 사회였는데, 그런데 이제 법 질서에 대한 개념이 이제 그 일반화 되기 시작하는 건 사실은 일제 시대였습니다. 이미 19세기 그 제4분기랄까 할 때 갑신 정변 갑오 경쟁이라고 우리가 역사에서 부를 때 우리 그 조정 그리고 그 이 식자층에서는 우리 사회제도라는 게 낙후돼 있다. 예를 들면은 그 이 노예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든가 하는 건 이런 건 없애야지 되고 신분 사회에 또 없애야 된다든가 하는 거를 인식한 사람들이 그 이 외국의 영향, 특히 그 일본의 영향, 또 중국에서 일고 있는 그 개혁의 물결의 영향 등을 받아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이것이 정착되기 전에 우선 주권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의 지배 속에서 법 질서가 생기는 경험을 별로 하지 못하고 이제 일제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시대 사람들은 물론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식민지에서 보다 많은 거를 맞으면 뭐 나쁘게 말하면 수탈하기 위해서 또는 여하간의 국민들의 여력을 총동원해서 국가를 분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질서를 부과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그 교육 같은 것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도 조금씩은 이제 영향이 들어왔죠. 일본이 상당히 빨리 그 발전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다만 이 일본이 걱정했던 거는 다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해 나가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을 시작해서 중국하고도 전쟁을 하고 미국하고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할 때 무렵에는 그나마 채택했던 문화 정치, 유화 정책을 다시 바꿔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 창씨 개명이라고 해서 일본 말을 그 공공 언어로 쓰는 건 물론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름까지 우리식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동화를 시켜서 이 존재감이 맞으면 따로 한국인이라고 하는 존재감이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그 정책을 썼어요. 이런 데서 결국은 이 건전한 개인주의가 발달해야만 그게 기초가 돼서 자유라고 하는 거를 이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회주의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민주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토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945년 당시에 우리 백성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왕조 시대에 결국은 이 왕정의 체제에 복종을 하면서 살다가 일제 시대 때는 일본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의 뭐 2등 신민밖에 안 됐던 것이죠. 그런 경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독립운동이 일본에게 미친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을 살린다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이 도전적인 버거운 현상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 세력을 넘어뜨리는 데는 정말 그는 뭐 조금 어디를 긁어주고 상처를 입히고 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해방을 맞은 것이 잘 아시다시피 연합국들이 특히 미국이 41년 말서부터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서 일본을 패망을 시켰던 거죠. 그것도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걸 두 번이나 쓰면서 그런 그 참화를 일으키면서 결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던 것이고 우리로서 굉장히 큰 그 운명적인 이 사건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고 일본의 패망이 분명해진 8월 8일에 드디어 참전을 해가지고 벌써 우리 한반도로 진격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해방을 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연합국이 특히 그 미국이 패배시킨 적국 일본의 전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우리 운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처지에 놓였고, 우린 다행히 끈질긴 독립운동을 통해서 세계에다가 우리는 절대로 일본의 한 부분이 아니고 독립국가로서 독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놨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 패망했을 때 그냥 일본하고 송두리째 하나로 뭉쳐서 취급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독립을 시켜야 된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볼 때 갑자기 독립을 시킨다고 해서 자활 능력이 있는 나라는 민족은 아니다. 이러기 때문에 미국도 소련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제 말하면 신탁통치 비슷하게 하다가 뭐 5년이고 뭐 얼마 있다가 이제 독립을 시킨다 하는데 자기들이 다 합의를 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이제 또 계산이 다른 거예요. 이 미국이나 이 서방 세계에서는 뭐 질서가 잡히고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을 때 해방을 시키면 독립을 시키면 된다 하는 생각이지만 소련의 계산은 전혀 달랐어요. 지난 시간에 길게 얘기를 했지만 이미 전 세계의 공산화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는 데서부터 이 출발한 체계가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공산국가로 태어나고 나서 1917년서부터 그 45년 사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 공산당이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본산이었고, 거기다가 특히 제3국제 조직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산주의자들한테 모든 걸 명령으로 같이 같은 길을 가도록 해나가는 그런 체계였어요. 그 유명한 마오쩌둥도 두 번이나 사실은 자기가 힘이 조금씩 커지면서 항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지령 때문에 갑작스럽게 장개석하고 타협을 해라 하다가 거의 말살을 당하다시피 한 그런 것도 순환도 겪을 정도로 공산주의 체계는 이 소련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그 체계인데, 그것이 소련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다 지하 조직이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세력이었죠.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했던 이 서방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이 공개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일본 같은 나라, 우리나라는 뭐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하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물밑의 활동은 보이지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해방이 되자 이런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곧 그 소위 좌우익의 이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치열해진 그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미군정, 소련 군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 하나의 이 국가로 통합이 돼서 독립을 하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누구 개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죠. 우리 민족 지도자들, 우리 민족 가운데 아주 정말 그 골수 공산당원들 이외에 누가 민족이 분열되는 것을 원했겠어요. 그러나 이 국제 세력의 그 각축이 점점 심해져. 처음에 45년 8월까지, 그리고 사실 그 후 한 1, 2년까지도 이 미국하고 소련이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나 그 밖에 다른 세계 군소 국가들의 문제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그 협의가 있었지만, 이게 깨지면서 소위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면서 이제 결국 두 세력이 각기 움직이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임시 분계선이라고 해서 설정됐던 38선이 결국은 우리 결의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그런 그 운명적인 그 선이 됐던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그 이 운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부터 안으로 밖으로 적을 품고 태어난 세력이에요. 소련의 전략은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이 45년 그 12월에 있는 그 회의에서 겉으로는 합의를 했지만 이 소련은 남한까지 당연히 공산화해서 자기네 세력관으로 그 편입할 거를 이제 계획했고, 그때 계속 이제 우리 공산주의자들한테 지령도 내려보내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그 이 문서들이 다 공개돼 있어요. 부지런하게 보기만 하면은 다 나타난 것인데, 그거를 보지 않고 전부 허황된 그 소리들을 하는데, 그 당시도 이 대한민국을 그 건설하는 주역이었던 이승만 박사라든가 김구 선생이라든가 소위 그 우익 그 지도자들은 그런 거를 이 느낌으로 알고 있고,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이 이제 국제정치에 워낙 능통한 분이니까 사실로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하고 그 이 타협을 한다고 하는 거는 독립국가로서의 그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겉으로는 모양새가 독립국가지만은 실제는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공산당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국가 수반이 되는 것이 공식 그 이 포뮬라였고, 동유럽, 북한 모든 데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인물들 가운데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본래 애국운동의 일부로서 이 활동을 하다가 소련 공산당에 가입도 하고, 소련 공산당에 직접 가입을 하거나 조선 공산당의 그 이 구성원이구나 실제 명령이 내려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 지하에서 활동할 적에는 자기들의 활동 그 이 내역이 공개될 수 없도록 그 지워버리는 그런 또 훈련을 철저하게 받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작용은 하지만 실제 증거는 남지 않는 이런 식의 그 미묘한 그런 그 이 세력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어렸을 적에 저는 이제 36년생이기 때문에 국민학교 3학년 때 해방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반 대표를 뽑을 때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아이를 지명하나 급장이라고 그랬죠. 해방이 되고 처음으로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거를 해서 우리끼리 처음엔 급장이라 했던 나중에 이제 반장이 됐지만 뽑고 자치라는 말을 또 처음 썼습니다. 우리끼리 회의를 해서 우리끼리 뭘 결정한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라는 건 전혀 없었어요. 선생님이 다 지시해서 하는 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이 초보 훈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소 양국이 세력 각축을 벌이고 서로 이 한반도 전체를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이 하지 중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을 다스리는 미군 총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이 한국의 말하자면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국 사회를 통합시키겠다 하면서 그 기류를 읽었습니다. 그 당시 해방 후에는 이 좌익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 막스주의자들은 지난번에도 봤듯이 선전선동의 그 능한 소련에서 실제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스탈린 독재 체제의 참상이라고 하는 건 전혀 밖으로 새어 나오지 못하고, 이 막스주의의 그 이상 인간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또 히틀러라고 하는 이 세력을 패배시키는데 소련이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는가, 이런 그 긍정적인 이미지만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 좌익들이 이 소련에 대해서 그걸 위협적인 그 존재로 느끼지는 전혀 못하고, 그쪽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특히 그 여운용 선생 같이 중도적인 좌파를 지지하는 그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군정도 처음에는 그거를 느끼면서 여운용, 김규식 정도의 중도파들이 이 민심을 수습해서 한국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워낙 그 이 국제정세에 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이 이게 불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45년은 국제 정세로 봐서 그렇지만 이미 1923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승만 박사는 이론으로 보더라도 이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농민, 그 근로 대중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의 꿈이기도 하지만은 이 공산당이 내세우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기업가들이나 지식인들을 홀대하고 종교를 박해하고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는 건 이건 전혀 그건 되지 않을 꿈을 실현하게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방법이다 하는 걸 알았고 소련 스탈린의 정체라고 하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반공은 독립이나 같은 말하자면 용어였어요.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말하자면 일본 지배에서 스탈린 지배 체제로 옮겨가는 것은 독립이 아니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그 이름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 이 임시정부를 만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가 지금 다시 찾는 나라는 광복이라고 하는 건 빛을 다시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이 왕조 또는 이 대한제국이라고 뭐 이름을 바꿨던 그런 그 대한제국의 부활이 아니고 이런 이제 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민국이라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그 개념들이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있었지만 일반 국민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관에서 내세우는 법에 복종하고 운이 나쁘면 정말 당하고 하는 그런 그 경험밖에 없었던 그런 이 사회에서 아주 기초서부터 이제 이 새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이제 여담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2차 대전 후에 소련의 그 포로들 가운데 이 미국으로 실려온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60년대에 이제 소련 전문가로 훈련을 받을 때 그 읽은 책 가운데 How the Soviet System Works라고 그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전쟁 포로들을 면담을 해서 소련인들의 의식 구조를 분석한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책을 읽고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슷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뭐 예를 들면은 이 서양 백인들 그 사회의 대표적인 이제 반응은 누가 법을 어겨가지고 말하자면 잡힌단 말이에요. 발각이나 잡혀가지고 이제 문책을 당하면은 서양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벌을 달갑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정상적인 사람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린다.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자존심을 회복을 하는데 소련 사람들의 반응은 저는 본래 그런 놈이니까 관대하게 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처벌을 면하고 자기를 낮춘다. 이런 것이 지적이 돼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서가 그랬습니다. 좀 부당하게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 앞에서 힘이 없을 적에는 우선은 피해서 죽지 않고 뺏기지 않고 하는 그거라고 생각해서 법을 존중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사회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우리 경험이 전제군주 치하에서 살다가 남의 나라의 2등 신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게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식이 굉장히 약한 사회였어요.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는 거니까 자기가 만든 규칙을 자기가 지켜야만 자기는 시민의 자격이 생기는데 우선 거기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출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여곡절 끝에 이 소련하고 미국이 각축을 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 모든 협상이 결렬이 되고 결국은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킴으로써 47년 11월에 유엔 총회가 이 한반도 38선 이남 이북 같이 동시에 유엔이 감시하는
그런 아래서 인구 비례로 선거를 해서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그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게 하자. 우리로서는 뭐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그 결정을 유엔이 내려주죠. 그런데 소련이 거부를 해버립니다. 당연히 북한도 거부를 했죠. 이 김일성은, 박헌영은 자기의 실질적인 권력 기반이 한국의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버거운 존재고, 김일성은 전혀 그것이 없는 중국에서 이 활동을 하다가 이 40년 때부터는 이제 소련에 들어가서 사실상 별 큰 활동을 하지 못하는 33년의 청년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이 김일성, 본래 김성주라는 사람의 이름을 김일성이라고 하는 거의 전설적인 그런 그 이 존재의 그 이 마지막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사람의 이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올리고 소련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걸 하게끔 하는 그런 이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가 결국은 이 북한이 남한을 통합하게 하는 게 처음부터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45년부터 진행이 돼서 46년에는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김일성이 실질적으로 대표자로 뭐 이 행세를 하면서 이 뒤에서 지시는 소련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련의 지시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 지하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한테도 미쳐서, 가령 이런 그 유명한 대구 폭동 사건이 해방 직후에 일어나지만 소련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이 슈티코프 장군이라고 이제 이 북한 지배하던 총사령관이 이제 비망록을 내서 그게 지금 다 공개 사실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 500만 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한 거예요. 어떤 그 꼬투리가 있으면 그거를 더 키워가지고 이게 이제 반란이 돼서 체제를 전복시키는 이런 식으로. 그 후 계속 뭐 제주 4.3 사건도 그렇고 이 공산당이 책동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단독 정부로서 세워져서 북한까지 통합을 할 그걸 노릴 기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지금까지도 그 의도는 사실 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은 이제 소련이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북한이 더 큰 그 세력으로 이제 부상을 한 그런 차이가 있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 국민 전체가 참가하는 그런 50선거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 전에 이 북한까지 들어가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소련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남한만이라도 빨리 독립을 해서 국제사회에 우리 목소리를 내서 그래서 북한까지 통합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뿐 아니라 김구 선생도 그 당시에는 47년 말까지 정확하게 11월 말까지도 그분도 그런 연설을 하셨어요. 어느 도 하나만 남더라도 그거를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의 자격을 부여받아야만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우리가 다시 통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유엔에다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유엔 감시단이 이미 48년 1월에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북한까지는 이제 못 가게 되니까 급하게 유엔에다 다시 요청을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전체 총회를 못하고 소총회라는 거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총회에서 그러면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 다시 말하면 남한이죠. 거기만이라도 선거를 해라. 그래서 50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를 만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 헌법을 제정을 하고, 그래서 48년 8월 15일에 국가기구 정부가 갖추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태어났고, 그해 12월에 합법적으로 구성된 유일한 정부다 하는 이 유엔의 인정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다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내서 우리가 이 여권을 발행해서 대한민국 여권 1호를 장면 박사가 받아가지고 유엔에 가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결국 우리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복잡한 이런 이 관계 속에서
새로 출범을 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등등으로 이렇게 있는데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그 참정권이라는 게 영국 같은 경우에 귀족들 몇 사람이 왕의 자의적인 그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합의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참정권이라는 것이 범위가 차츰차츰 확대를 하면 되죠.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서 참정권을 얻어내고 여성들은 19세기까지도 참정권이 없어서 투쟁을 해서 얻어내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국민의 의식 가운데 참정권이 뭔지도 생각하기 전에 헌법에 남녀가 차별 없이 선거권, 피선거권, 즉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받는 이런 헌법 체계를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옷은 굉장히 훌륭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옷을 입었지만은 그 옷에 걸맞는 몸과 정신이 사실은 돼 있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 속의 일부는 이 나라는 태어나서는 안 되고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속으로 흡수돼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국회 안에까지도 침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굉장히 그 당시로 봐서도 이 선진적인 그런 그 민주주의 헌법이었어요.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1차 대전에서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민주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고 사회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다시 나라 재건 운동을 할 적에 만들어졌던 그런 헌법이고 우리 기초 헌법은 사실은 오늘날 말로 하면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까지 갖춘 완전한 자유방임의 그런 자유주의라기보다는 국가가 책임돼야 될 부분을 상당 정도 내려놓는, 가령 뭐 일본의 적산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가 뭐 기간 산업을 어떻게 한다든가 무슨 전기라든가 이런 민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책임 같은 건 국가가 지고 그 대신 이 사적인 개인적인 활동 영역은 넓게 널려놓는 이런 식의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헌법 체제였어요. 그런데 어떠한 그 법 체제라는 거 한 것도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를 다 문서화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간 어떤 원칙을 정리해서 놓으면은 그 원칙을 실제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거는 그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 그 행정관들 또는 그걸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뭐 지식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헌법 체계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그 민주적인 그 요소를 갖춘 그런 체계였는데 한 가지 차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그거를 패턴으로 해서 이제 그 초안을 마련했던 그 전문가들은 우리가 맞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이 내각 중심제의 그런 식의 방법을 택하자고 했는데 그건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사회고 하기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해야 된다 하고 고집을 세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꾼 그런 그 체제입니다. 다른 모든 거는 이 내각 중심제하고 비슷한 게 있어 약간 그 얼치기 같은 그런 그 식이 되긴 했지만 그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이 국가 권력이 실제 맞으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체제를 갖춘 그런 그 법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민주주의의 골자라고 하는 건 몇 번 얘기했지만 결국 선거 대의민주주의가 아닙니까? 실제 작은 공동체에선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지만 큰 공동체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결국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는 건데 누구를 선출하느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각 지방에는 일제시대 때 그래도 지방의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일제시대 때 군수를 지냈다든가 뭐 면장을 지냈다든가 뭐 군수 정도는 수준이 돼야지 이제 국회의원이 됐겠지만은 또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또 교장 선생님으로서 또 명성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이 자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수립하기 전 해방이
되자마자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고 나서 이제 지방에서 각기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게 생기는데,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공산당 세력은 벌써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 전 지역에 있던 그런 유지들을 친일파라고 이제 몰아세우면서 이 공산당 계열 사람들이 이름은 공산당이라고 나타내질 않죠. 이 권력을 실제로 잡는 이런 현상이 해방 직후서부터 이 사방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UN 결정에 따라서 선거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이 세력으로 작용을 하죠. 이제 거기에 가장 큰 사건으로 발생하는 것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결국은 선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주도는 54년까지 평정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으로 출범을 하니까, 민주주의의 골자가 선거를 통해서 대의원을 선출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삼권 분립 체제에서 이 법을 준수하면서 대통령과 이제 행정기관이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한 그 권위를 가지고 대통령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70세인데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사람이고, 그 사람의 권위에 버금갈 만한 인물이 별로 없어요. 김구 선생, 이승만은 1875년생이고 김구 선생이 76년생입니다. 스탈린이 1879년생이에요. 레닌이 1870년생. 그리고 사실 그 세계 이 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세워갔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거기가 다 1870년대생들이에요. 처칠이 74년생이었고 아데나우가 76년생이고, 말하자면 이런 분들이 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이 참사를 다 겪고 참 농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래서는 인류가 공멸하겠다. 더군다나 같은 기독교 뿌리에서 나온 독일하고 영국 두 이 세력이 맞싸워서 유럽이 멸망을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UN 기구 같은 평화 관리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도 겉으로는 거기에 합의를 했지만은 거기에 완전하게 복종을 안 하고 공산당 지하 조직을 통해서 세계 혁명을 하겠다는 꿈을 스탈린은 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꾀들을 쓰는데,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도 거기도 공산주의자들 단계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아직 이 공산주의 시대로 대비가 안 되고 봉건 시대에서 자본주의 시대를 거쳐서 소위 민족 부르주아지가 생산력을 증강시키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기반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시대로 간다. 그래서 소위 부르주아지하고 합작 그걸 해야 하는 그런 제니까 살살 다스려서 겉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한다 하는 아주 그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포섭을 하고 이론적으로만 공산주의 이상에 매료됐던 사람들이 그쪽에 기울 수 있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이승만이나 이제 김구 선생 같이 이제 공산주의의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비밀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내부로부터 파괴 세력을 작동하는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벌써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이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이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겉으로는 다소곳한 이 행동을 하는 시민같이 보이지만 실제 목표는 이 체제의 전복이라고 하고 지하에서 활동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굉장한 고민이 있고, 이런 거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데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물색해 내기도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또 법적인 증거를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싸우다 보면은 민주주의의 규칙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하는 그런 모순이 처음부터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는 있었습니다.
거기서 특히 그 이 국가가 세우기 전부터 일본 사람들이 물러나고 잘못하면 우리가 억눌렸던 그 민족 감정이 폭발해서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미군은 그걸 알고 자기들이 주둔하면서 일제시대 때부터도 활동하던 그런 그 경찰 세력을 그냥 경찰 전문 세력으로 인정을 하고 그 세력을 활용을 했어요. 특히 그 일제시대 때 경찰로서 악명이 높았던 노덕술이라는 그 인물이 이 우리 대한민국에 수립하고도 이 친일파로서 완전히 제거를 되지는 못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기 맞으면 이 뭐랄까 보좌도 해주고 비서도 하던 그 올리버 박사하고 주고받은 그 편지를 보면은 이 노독수를 제거를 해야 될 텐데 이 노독수를 제거하겠다고 하니까 이 공산당에 관한 모든 그 인포메이션 파일을 가지고 자기는 떠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에 그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친일 청산하는 것보다 더 급한 거는 나라의 안보를 세우고 그 공산당이 나라 파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쪽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공산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친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까지도 그 친일 청산 문제를 그렇게 그 강하게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또 일제시대 때 사업을 한다든가 뭔가 그 이 공직의 말단에도 오른 사람은 당연히 일본 체제에 순응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친일파로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또 나라를 세워서 일을 하는데 쓸 인재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았고 그때 어느 정도 활동했던 사람을 또 끌어안고 가는 체제. 그건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전부 친일로 매도를 해야지 지하에서 활동하던 사람 자기들을 소위 탄압했던 사람들을 또 그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거의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씩 그 민주주의 국가로서 마지막 국민에게 보장된 실질적인 그 권리의 그 수준을 높여가야 하는 이러한 그 어려운 작업을 우리는 해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이 금방 그 6.25라고 하는 그런 그 또 테스트가 왔죠. 즉 중국이 이제 중공세상으로 이제 완전히 대륙이 이제 공산당 지하에 통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군은 그 합의대로 철수를 하고 또 애치슨이라는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방어선은 한반도를 비껴서 일본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하자 김일성이 계산을 하기를 이제 이때가 남한을 무력 통일할 수 있는 혹이다 해서 스탈린한테 졸르는데 그 당시 스탈린은 전승국이긴 하지만 소련이 폐해가 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터뜨려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건 소련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김일성을 만류를 하는데 2번씩이나 직접 찾아가고 또 모택동한테 또 이 도움을 청해서 소련이 오케이를 하면 모택동도 뒤에서 돕겠다. 또 스탈린도 모택동이 오케이를 했으면 그건 좋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침략을 하는 것이 6.25 전쟁입니다. 이것들이 지금은 뭐 모든 소련에서 나오는 문건들 뭐 연구로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이 시련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건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됐고 4년 후에 52년에 전쟁 중에도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간선입니다. 거기는 이미 이 야당 세력이 형성이 되고 그 가운데는 또 공산주의 계열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 해가지고 52년에 이 국회가 선거를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리라는 것이 100%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이 상황에 오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박사는 전쟁 중에 말을 갈아탄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거는 그때는 본인이 그 대통령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면을 했고, 부산 뭐 정치 파동이니 무슨 4.4 5.18 개헌이니 뭐 등등 그 이 소위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있어서 민주주의 절차에 이제 흠집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선거제도가 이 직선으로 갑니다. 또 여기 내가 참 에피소드를 하나 말하면, 내가 서울대학교 사대 부중을 다녔는데, 그게 이제 이 일제시대 때부터 그 실험학교, 시범학교, 모범학교인 동시에 실험학교에 교생들이 와서 그 학교에서 가르쳐보고 그 학교를 운영을 해서 제대로 되면 그거를 이제 전국 정책으로 하고 하는. 일본 사람들은 교육에 엄청난 역점을 두었고, 가장 우수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발탁해서 아주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놀랍게도 우리가 이 용두동에 우리 사대 부중 교사가 있었는데, 그 일본 여자 사범학교 교사였는데, 그때 벌써 입식 부엌이 가사 실험실로 있었고 피아노 연습실이 10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 교사들을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그 일본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남녀공학을 처음에 실험을 한다고 반은 갈라놨지만은 이 남자 여자 학생들을 뽑아서 이제 그 실험을 하고,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녀 7세 부동석해서 남자 여자는 한 방에 있는 것도 꺼리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던 학교인데, 바로 그 대통령 직선제가 되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그럼 학생 대표 운영위원장 선거도 이제 간접으로 반별로 그 운영위원을 선출해서 간선제를 하던 걸 직선제를 해야 한다 하고 처음으로 직선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반별로 쭉 강당에 줄을 서서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남자들이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그 뜻밖으로 이제 여성이 그 운영위원장에 당선이 됐는데, 투표함을 다 줄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어느 투표함에서 표가 몇 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여자한테 투표를 많이 한 그 반 아이들이 이제 상급생들한테 두들겨 맞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섞었으면은 어디서 표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시골이나 뭐 웬만한 가정에서는 그 당시에 투표, 여자도 다 나와서 성년이면 투표하라 하는데 누구를 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 경험도 없고 뭔데, 그럼 뭐 가장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아버지가 찍으라면 찍고, 또 뭐 고무신 한 켤에 밥 한 그릇 사주면 그게 표가 되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개개인이 사실 판단력이 있고 그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하는 그런 그 성숙함이 있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사실 형식으로 그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이 얼마나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할 그런 이 정신적인 각오가 돼 있고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는 거. 이게 우리 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외국에서도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이 왕정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경우는 드물고, 중간중간에 이제 귀족정 비슷하게 소수 사람들이 그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가는데, 우리는 그럴 겨를이 없이 갑작스럽게 모든 그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니까 마지막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4.19라고 하는 것이 터지죠. 이 4.19는 좋은 의미에서 볼 적에 사실 벌써 국민의 민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발달해서 이 부패, 부정선거 이런 것이 심해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해서 학생, 대학 교수가 중심이 돼서 나라가 일어났고,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대한 의식은 확고했기 때문에 이거는 총국민적인 그 권리였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바로 3월에 대통령의 거의 맞으면 자기 대항마가 없이 당선됐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4.19가 규결이 되고,
헌법을 개정해서 제2공화국이 출범하죠. 그것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발달에서 큰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하는데, 긍정적인 면에서는 바로 그 국민이 이제 의식이 생겼다 하는 것, 또 그 반대 급부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표수를 마지막 한 표, 두 표까지 그 계산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모두가 분개해서 일어나서 사실 국민의 의지는 분명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으로 쭉 그 연구를 해봐도 분명한 거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종류의 밀란도 있었고 폭동도 있었고 하지만은 4.19만은 북한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국민의 뜻에서 나타난 그런 그 현상이었습니다. 김일성이 깜짝 놀랐다는 그런 그 이 기록들이 여기저기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그 이승만 박사가 하야하자 아주 놀라서 대남 전략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게릴라 투쟁이니 등등을 하다가 이렇게 학생들 지식인 운동, 민주화 운동을 이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체제 전복에 이롭지, 이 물리적인 힘으로 그 대결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자기들은 그 독재자, 마지막에 미국의 앞제비라고 매도하던 인물이 민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쉽게 권력을 내려놓을 거라는 건 전혀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전략 같은 데서 모든 게 달라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면에 북한이 개입 안 한 사건이 없는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주주의를 조금씩 발전. 민주주의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민이 주인이 돼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공정하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호를 받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도 이 사회의 공동 구성원이면은 최저한의 생계나 뭐 의료나 교육이나 보호를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그게 공화정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건데, 이 중간에 결국은 4.19로 제2공화국에 출범을 하죠. 그런데 민주적으로 이제 법도 개혁을 하고 대통령 중심에서 내각 중심제로 가고 했지만은, 모든 이제 밑으로부터의 힘이 한꺼번에 분출을 하면서 통일을 하자, 학생들이 일어나서 북으로 가자, 남으로 오라 뭐 등등 하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자 국가가 다시 위험해진 것 같으니까 결국 군에서 일어나서 박정희라는 장군이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게 5.1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엄청난 후퇴를 다시 하는데, 이 박정희 장군은 그 혁명 공약이라는 걸 써서 결국은 안보 문제를 내세우고 반공 안보 국가 체제를 견고하게 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서 민주주의 토대를 구체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식으로 나오고, 사실 상당 부분 그 혁명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실천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민주주의에서 권리는 억압을 하죠. 우선 권력을 잡는 절차가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지식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면에서 반민주적인 그런 그 행태를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제 민주주의 의미가 뭐냐? 선거 절차를 준수하는 게 민주주의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을 하는 그 목적에 다가가는 게 민주주의 이상에 더 가까우냐? 절차적인 거하고 목적하고 그게 또 다 정당화될 수 있느냐? 나는 당연히 이제 지식인으로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또 지식인에 대한 탄압 정책, 특히 반공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너무 무지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난 비판적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신생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나타났다는 것이 국민에게 이로웠느냐 해로웠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볼 적에 대통령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박정희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사후로 행동으로 증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봐서 우리가 민주 절차를 쭉 따랐다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부였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분명하게 검증된 사람이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돼서 그 나라에 가장 유리한 그런 정책을 펴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아직 그때까지 전혀 그렇게 되지가 못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렇게 이제 꼬이면서 불행히도 지식인들하고 지적 엘리트하고 정치 엘리트가 반목을 하는 그러한 그 불행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우리의 전통 정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식인들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이 발탁이 돼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식의 구성이었는데, 민주주의가 되면서 그게 그렇게 되지를 못한 겁니다. 특히 박정희 시대 때부터 그게 분명히 나타나죠. 북한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비판 세력에서 남한은 친일 청산을 안 해서 뭐 도덕적인 기반이 없다니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건 헛소리입니다. 이 북한의 초대 내각 구성을 보면은 뭐 김일성 동생서부터 시작해서 일제 시대 때 일본하고 협력한 것이 뭐 뚜렷하게 다 드러나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초대 내각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안목이 다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행정 능력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해야 된다 해서 내각 전체가 독립운동 경험이 있고 임시정부에 직접 관여했던 분들, 가령 이시영 부통령이라든가 뭐 이범석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리를 정치인이 아닌 이윤영이라는 목사님을 내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는 국제적으로 우리 힘이 약해서 38선 이북을 포기한 상태에서 나라를 세웠지만, 우리 헌법은 북한까지 통일할 걸 전제로 하고 북한까지 우리 영토로 규정하는 거였고, 북한을 대표하는 인물을 누군가 하나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 초대 내각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고, 그런데 여러 파벌이 있는데 누굴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파벌에 연루가 되지 않은 목사님을 북한을 대표하는 인물로 국무총리에 발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굉장한 분란이 일어나요. 이승만을 반공투쟁에서 철저하게 지지한 세력이 한민당 세력, 김성수, 인천 김성수가 중심이 되는 세력이었는데, 자기가 당연히 총리로 발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반감이 생겨서 이제부터 나는 야당에 대해서 시시비비 가리면서 비판하겠다 하는 식으로 가요. 또 거기서 우리나라에 불행한 또 야당 전통이 생깁니다. 여야라는 것이 사실은 나라가 잘 되게 협력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거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거기서 가장 좋은 절충안이 나오도록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여야의 기능인데, 처음부터 적대감을 가지고 출발한 야당 전통이라는 것도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맞으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단추가 순조롭게 끼지를 못하고 꼬여가는 이런 게 있으면서, 우리가 차후로 실력이 생기면서 그걸 풀어가는 그런 과정에 지금까지 있는 거고, 지금 또 아주 심각하게 이제 얽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계속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세요. 초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사님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 중에 이제 소련이 북한하고 이제 가까워지고, 그들은 이제 지하 조직을 통해서 남한을 적화 통일을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이 아직도 있다, 끊임없이 있다.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요즘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목표거든요. 예. 근데 요즘 북한이 이제 핵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긴 하지만 돈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좀 그렇고.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옆에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서 존재를 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합쳐서 남한을 지하 조직을 강화시켜서 또 전복을 시킬 그런 계획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아니 그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세계 공산권이 무너졌고요. 저는 지금 그 1940년대 50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1953년에 사망하거든요. 그때 그 이후로는 이제 그 김일성이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많이 강화를 해서 중국하고 손을 잡도. 중국도 이 49년까지는 스탈린의 이게 복종하는 그런 그 이 모양새를 취했는데, 예, 마오쩌둥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 스탈린하고 맞서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특히 1953년에 스탈린이 사망하고 소련에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 생겨요. 그래서 56년에 흐르쇼프라는 사람이 이 공산당 이 20차 전당대회에서 비밀 연설을 하는데, 그 뭐 비밀로 남을 수가 없이 금방 이제 확산이 되지만, 지금까지 스탈린이 해온 거는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건 개인 숭배, 개인 독재였다. 우리는 이제부터 제대로 된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와서 소위 수정주의 방향으로 트니까, 우습게도 그 당시에 북한도 이 중공도 소련의 명령이면 다 맹목적으로 따라서 완전히 공산당이 그 집권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본산에서 이렇게 되니까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북한하고 이 중공은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비판을 하면서, 특히 56년 이후 조금 다른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소련의 그 장악력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약화되죠. 그리고 소련 안에서도 스탈린 때 같은 그 독재 체제를 완화시키는데, 우리가 나라를 만들고 6.25를 겪던 그런 과정에서는 그 소련이라고 하는 정말 흉폭하기 짝이 없는 그런 체제였고, 소련에서 지명하는 사람들이 모든 그 이 동유럽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 북한의 김일성처럼 그 최고 권력자가 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체코니 헝가리니 56년에 기회를 타서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소련 군대가 결국 탱크를 동원해서 압살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교육이 돼 있지가 않은 게, 이 박정희 정부에서 반공교육이라고 하는 걸 할 때 공산주의에 대한 정보를 그냥 다 맞으면 세어날 수가 없게 하고, 공산주의는 나쁘다만 얘기를 했지 뭐길래 왜 나쁜가 이거를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반공국가로서 초전선에서 마지막 6.25에 견뎌냈기 때문에, 이 냉전상에서 우리가 결국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첨단이었기 때문에 세계 동정을 사고 전후복구에도 많은 그 도움을 받고 했지만, 실제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6.25를 겪은 세대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무슨 짓을 하는가를 직접 봤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는 게, 이 실제 약간 그 추상적으로 공산주의에 이끌렸던 사람들도 알았는데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소련이 망할 때까지는 소련의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조도 있었고, 공산주의 그 국가들 간에 소련의 명령에 따라서 협조가 있었는데, 90년대 이후로는 89년 이후는 물론 그건 다 깨졌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벌써 1980년대 정도쯤 되면은 소련하고 북한 관계도 많이 소원이 돼 있었고요. 예, 그런데 그 초년의 그 명령 체계라는 거는 아주 격심해서 이 문건 가운데 이런 것까지 나와요. 이 북한이 이제 9월 9일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탈린 내리는 지령이 두 갈래로 나갑니다. 하나는 소련의 국가 원수 자격으로, 북한의 국가 원수 자격으로서 김일성에게 보내는 그런 문건은, 이건 아주 점잖게 김일성 씨에게 이렇게 이제 공식 문건으로 세계 어느 국가 원수 간의 교신같이 그러되지만, 반면에 이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의 이름으로 김일성 동무에게 타바리시에게 보내는 거는 지령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김구 선생 일행이 남북한 지도자 협력을 한다고 할 때도 그랬거니와,
북한 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선포된 다음에 스탈린의 지령에 이런 것까지 나와요. 이제는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정식 수교를 하자고 요청할 때니까 그 요청을 해라.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 손잡이 같이 이건 정말 완전히 괴뢰지 전혀 그건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이 보레 소련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정부 구조는 연이 민주주의 국가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당이 지배하는 그 이중 구조인데 이게 국제관계 경영에도 똑같이 겉으로는 국가 원수 대접을 합니다. 가령 우크라이나도 독립국가로 유엔에 가입을 하고 이러지만 실제는 소련의 속국이고 일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요, 요즘 이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남한이라는 존재를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편으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당연하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금융 쪽에 있는 사람인데 중국 돈이 지금 한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국이도 그 뭐 코링크인지 뭔지 그 회사가 오천 조카가 중가 가지고 6천억짜리 펀드 MOU를 사인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최근 또 CIC라는 그 투자청이 한국에 몇 천억을 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그런 뭐 두려움이 있다 그럴까요? 중국 돈이 들어와서 우리를 뭐 공산화한다는 것보다도 영향력을 굉장히 증대시키고 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전 같이 공산당 조직을 통해서 뭐 소련이고 중국이고 뭐 이렇게 움직이던 그거는 이제 지났어요. 그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돈의 힘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구조는 지금 이 상존해 있고 더 강화되고 있고 그런 자본의 움직임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물론 더 걱정스러운 거는 맞으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이 정치 자금, 이 로비 자금 같은 것이 들어와서 가령 뭐 사드 반대 운동을 하면은 거기에 중국 돈이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은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고 지금 미국 같은데 이 중국 로비 같은 것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북한은 사실 돈이 없지만은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엄청나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비밀 결사 조직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주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지금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민주연구원인가 맞아 민주당의 직속 이 기구인데 그 기구가 중국 공산당교 당학교하고 정책 협력을 맺었어요. 그거는 중국의 공산당이 하라는 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 중국이라는 사회는 다른 나라 같이 민주적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자기네들 안에서도 뭐라고 설득을 했는가 하면 이거는 여러 나라의 연구기관들하고 정책 협력을 하는 거다. 뭐 미국의 뭐 CIS하고 하고 뭐 하고 또 뭐 독일의 뭐 하고 근데 이거는 민주국가의 그런 기관이라는 거 하나의 연구기관이고 공산당 학교라는 이건 직접 정책을 주관하는 건데 거기하고 정책 협력을 한다는 건 중국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일 각오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그거는 근거가 없는 걱정은 아닙니다.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강연에서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었지만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리소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또 사회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있던 사람들도 또 새로운 정부에서도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과거의 그 친일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잘 역사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겠으나 최근에 와서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없는 얘기까지도 불려져 가지고 결국은 기득권 세력을 전부 친일로 모는 이런 잘못된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리고 집권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386은 어차피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전혀 상관이 없고 예. 깨끗한 것처럼 하는 그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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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그 초서부터 무슨 친일 인명 사전을 만든다 어쩐다 그런 움직임이,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친일은 반공이라는 말의 대용어예요. 우리 국민이 반공 인사들을 뭐 척결을 한다 하고 나왔으면 2000년대에 그 무슨 소리냐 반발이 났는데 친일을 척결을 한다 하니까 말을 못하고 하는데, 그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이 친일 인사 명단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던 그 시점, 아직 헌재가 결정하기 전에 제가 어느 날 이 프레스센터에 갔더니 한쪽에서 뭘 돌리고 있어요. 보니까 그거는 친일 인사 명단 비슷하게 이 헌법 위반자 열전이라고, 그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사람의 이름을 뭐 400 몇 명을 쭉 나열을 하고 해가지고 친일 인명 사전이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의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해라 하고 그걸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명단에 누가 있었냐,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반공을 한 대통령이나 뭐 대법관, 헌법재판관, 그 사람들이 이름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 소위 책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체제를 전복하는 거. 그러니까 친일 인사 나왔을 때 강하게 반발을 하질 않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평가하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삶 총체를 봐야 되고, 젊었을 적에 일본 일제 시대 때 살아남기 위해서 일제 교육을 받았고 거기서 또 시험을 통과해서 그래도 자기가 무슨 직책이든 하나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 친일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해방이 됐을 때 그때 얻은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그건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때 이 사람은 그때는 이렇게 했고 이 후에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놓고 그 평가는 이제 후대가 할 몫인데,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해서 친일이라고 하는 걸 일제시대 때 협력을 했다고 그래서 모든 걸 매도하는 건 그건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더군다나 이제 직업적인 역사 선생으로서 이제 늘 강조하는 건, 역사를 진짜 쓰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제 변호사 역할도 해야 되고 검사 역할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견지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있는 거를 정확하게 소수를 하고, 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했느냐 등의 질문도 하고 뭐 해야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사실을 해놓으면 사실은 그 다음엔 독자들이 판사 역할하고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속단을 해서 한 가지에다 중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바로 이념적인 정치적인 동기가 개입을 해서 진실이 진실로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역사를 공부해서 뭘 얻는 게 아니라 역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적인 목적을 이제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사실 시간이 다 가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공사를 구분할 줄 아는 그 능력입니다. 자기의 사적인 이익 하나만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거기다 맞춰서 우리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같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공사를 구분하고 하는 그 능력, 그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치를 통해서보다는 사실
뭐 교육이라든가 뭐 신앙이라든가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다른 면에서 이 보강이 돼서 같이 가야지 되지, 그게 없는 한은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는 모두 다 정당할 수.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가 다 조국같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생각을 하면 지금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사유화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게 당연하다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 국민윤리로 변했지만은 이 시민 의식을 고양시키고 그런 것이 그건 교육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도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 이게 있어야 되죠. 이 왕정이나 귀족정을 할 적에는 이 소수의 맞으면 가진 자들이 하기 때문에 명예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돈을 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치를 실현한다 하는 그런 걸 자꾸 교양을 시켜가지고 이 좋은 정치를 하게끔 격려를 해야 하고, 하지만은 이제 공화국 모두가 이 주인이 되는 이 민주공화국에서는 개개인이 그런 이 공화국의 주인으로서의 이 덕을 갖춰야지만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 거죠. 맞아, 뭐가 사리가 틀렸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 사적인 이익만 아니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 분개해서 일어나서 항의를 하고 하는, 그게 돼야만 이 공화정치고 민주정치고 되는 건데, 그게 아직 좀 덜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자유주의,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것 중에 또 하나가 정치 형태가 파시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꾸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그게 다시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 CCF의 한 멤버분이 젊은 이 기업가가 뭐 누구는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그냥 퍼블릭하게 얘기해가지고 많이 이제 언론에도 그게 나오고 있고 그랬었는데요. 학문적으로 지금의 정부는 어떤 형태의 정부가 지금 있는지, 단지 공과 사를 구별을 잘 못하는 그런 리더십의 문제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에 더 근본을 줘가지고 더욱 아직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정부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혹시 있지 않은지, 학문적으로 어떻게 알겠습니다. 보시는지. 예, 우선 파시즘이라는 건 이게 뭐에 이렇게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개개인으로 개체같이 모래알같이 존재할 수는 없고 유기적으로 묶여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가족서부터 이 마을 공동체 등등, 그래서 이탈리 사람들은 이탈리 사람들로서 결속이 돼야지 된다. 그러고서 이제 강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거고, 무솔리니 초기에는 이태리 사람들이 말하자면 낭만적이고 그래갖고 굉장히 공적인 생활에 해이한데, 그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기후를 부과하니까 처음으로 기차가 시간에 맞춰서 달리기 시작했다, 뭐 등등 이 효과가 나타나서 인기가 굉장히 강하게 돼요. 파시즘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 나치라는 건 내셔널 소셜리즘이라, 그러니까 좋은 거를 표방하는 사람은 다 일종의 사회주의를, 공동체주의죠. 그걸 말하는 커뮤니즘은 공동체라는 뜻 아니에요. 커뮤니즘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서로 아끼고 서로 돕고 한다 하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거대 구조로 해서 이념적으로 거창하게 해놓으면은 사실은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고 인간성하고도 맞지 않는데 어거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 건데, 이 파시즘적인 경향 같은 건 가족을 뭐 하고 종교를 뭐 하고 하는데, 가령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같은 것도 나쁘게 가면 그게 파시즘의 일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 다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보호하고 묶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이 피조물로서 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뭐 해야 된다 하는 이 전제가 깔린 가운데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뭉치고 하면은 좋은데 그게 없으면은 이게 파시즘으로 갈 수 있고 지금 그런 경향이 지금 세계에서 일고 있고 저 마지막 시간에 더 강조했지만 지금 그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깨져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저는 학문적으로 볼 때 이 해묵은 레닌주의적 사고, 즉 소수의 혁명 엘리트가 사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개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 주장을 가진 그 코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시세에 편승하는 그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나머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 자기 손에 쥐문는다. 이것들의 배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다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흐트러졌는데 지금 뭐 육자회담이나 어떤 구도에서 러시아를 이 남한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지렛대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네, 이제 미국을 알겠습니다. 반대하기 위해서 자꾸 저쪽으로 가는 건데 러시아를 남한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저 러시아 전문가고 러시아 그 이 대사를 지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는 그 늘 그 생각한 게 러시아의 문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러시아 사람들의 기본 정서는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의 정서보다는 러시아 쪽 정서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이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비움으로써 한다고 하는 식으로 그 케노티시즘 쪽으로 이제 깊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불교 또 영향도 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게 차이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정도 깊고 이 사적으로는 의리도 알고 그런데 이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고 국익을 본다면 나는 우리하고 러시아는 우리가 못 가진 거를 저쪽에 가진 게 많고 그래서 사실은 상충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 미국하고의 말하자면은 그 love hate relationship이랄까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사실 미국인데 그러기 때문에 또 미워하고 정서가 너무 달라요. 그게 살아온 경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에서 이 짝도 이해하고 저 짝도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친해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뭐 25센트 따로 내고 마시고 이러는데 어떤 그 공적인 차원에서 뭐가 무너진다 할 때는 공분을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놀랐던 게 이제 전두환 초기에 나하고 대학원 같이 다니던 특별히 개인으로 친하지 않던 사람들도 두석줄 이 편지를 써온 너희 나라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나와야겠으면 연락해라. 깜짝 놀랐어요. 그 보통 때 정말 매정하게 우표 한 장도 꼭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사람인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네 거 내 거 없이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이 발달돼 있고 하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클린턴이 그 무슨 스캔들에 시달렸을 적에 러시아 사람들 정말 웃겨 죽겠다. 미국 사람들 어떻게 저러느냐 하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게 있는데 부러우면서도 자기들은 정신적으로 우월하다 하는 걸 가지고 버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지금 사실 러시아하고 중국은 굉장히 그 밀월을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하고 중국은 국경을 굉장히 길게 접하면서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세력인데 지금 러시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는 너무 경제적으로 피폐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벌써 70년대, 80년대가 되면 80년대 들어오서는 러시아가 북한을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라고 여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교를 하자 때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또 과잉 기대를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으면 북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때는 벌써 북한이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갔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